제적위원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월 30일이 권영태 원내대표의 생신입니다. 법률이 원천무효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 오늘의 의회 국회파 정말로 부끄러운 헌정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참담합니다. 기통합니다. 끝까지 막아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이 숱한 분란과 내용을 겪어야만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상처를 우리 당 의원님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핥아주고 치유합시다. 채용비리 관련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충무공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충무공심정이 어떤 왜 그런 진행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의원한테 청탁 받으셨나요? 2012년도 네, 4월 3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어젯밤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패스트트랙 처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절차가요. 하지만 후폭풍은 계속되는 분위기죠. 네,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완료한 민주당은 추경, 민생법안 처리 등 이 국회 정상화로 무게추를 옮기려는 모습인데요. 네. 한국당은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는 장애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 장애 집회를 예고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생일이라고 그러네요. 네,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최 반장.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그동안 내가 거짓말을 했다. 마약 투약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입이 열려서 그런가요? 추가 혐의까지 폭로했다. 자기가 이제 털어놨다고요? 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내려놨는지 앞서 5차례로 알려졌던 투약 사실보다 2차례 더 투약한 사례가 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하고요. 7번이네요. 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후에 다 내려놨는지 경찰 수사에 잘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여야 4당이 주도한 선거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절차가 어젯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온몸 저지로 어젯밤도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는데 회의실을 바꾸는 전략에 한국당이 허를 찔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민주당으로선 중요한 승부에서 선취점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힘든 길을 온 만큼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의 험로를 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특위, 법사위, 본회의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 단계별로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란표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고요. 또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격화된 국회 파행 상황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와 별개로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절차를 막았잖아요.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사실상 분당 수준의 갈등을 드러낸 바른미래당 역시 그 내용을 치유하기에는 당분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내 상황이. 지금 정치권의 관심, 아무래도 이제 패스트트랙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향해 달려갈 텐데 야권발 정계 개편이 정치권을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몸싸움의 후폭풍 역시 큰데요. 이미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건 외에 오늘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죠. 사무처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발인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의안가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챈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좀 정확한 얘기는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국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좀 강경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는 시작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청와대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일왕 퇴임과 삼성바이오 수사, 또 김학의 수사단 속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일주일간의 국회 대치 상태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어젯밤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각각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당은 회의 내내 강하게 반발했죠. 다행히 지난주 같은 몸싸움은 없었지만 국회 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 또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히기도 했는데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 4당이 어젯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동시에 열어서 투표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동안 보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난 일주일 국회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전체 진행 상황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뒤에서 다시 정리해보고요.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자,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인 본관 445호실과 220호실. 자, 한국당 의원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구호도 외치고요. 또 앉아서 휴대폰도 들여다보고. 자, 그 와중에 사진을 찍은 국회 직원들에게 사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찰하고 그래. 국회 사무처 직원 중립을 지켜야지. 담당 과장하고 국장을 좀 오라 그래. 바로 오라 그래. 사진 찍는 거 다 봤어. 자,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이 사개특위 회의장 앞을 잠깐 찾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듯 하다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대화로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고발하시고 또 와서 더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수 중에 하수예요. 정말 이게 어디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가지고 이런 진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국민들한테 내가 봤을 때 나경원 이런 상황에 원내 대표들이 대화를 해야지. 네, 잠시 잠잠해졌던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돈 건 민주당의 이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 결정 직후부터였습니다. 기존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법 합의안과 함께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민주평화당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처리 오늘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고심 끝에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모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도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회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들과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아빠 죽겠다고. 안 하면 되지. 아니 이렇게 막아서는 아니지. 다친다니까. 우리 아빠 죽겠다. 말로 그냥 이렇게 뭐 마음껏 하시고 이렇게 막아서는 거는 괜히 또 안 좋잖아. 자, 회의 시간인 밤 10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여야 4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으로 갔지만 한국당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현상 가서 얘기해봐. 한마디. 길좀 알아주세요. 저희 회의해야 됩니다. 다시 고지하지 않아요. 국회법 위반하시죠. 자, 여야 4당은 몸싸움 대신 회의장 변경을 택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정무위원회 회의장인 604호로, 사개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6호에서 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한국당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위원회를 안 입으면서 정부를 하고 이제서야 10시 50분에 정개특위를 연다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나란히 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각 위원회에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불법이지.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법 회의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법적 차를 지켜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추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제안하고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 위원장 속으로 몰려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한 명이었던 게 계속 늘어나서 위원장석을 결국 빙 둘러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자, 이상민 위원장의 시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아니 전환이 뭐예요? 지금 그 발언을 방해했어요? 안 됩니다. 발언 방해했습니다. 자, 왜 못해줘요? 네, 앉으세요. 지금 앉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게 아니 이게 했으니까요. 방해. 의견 표현할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아니 자, 결과적으로는 이 사개특위는 어젯밤 11시 54분에 또 정개특위는 오늘 오전 12시 30분에 각각 여야 4당의 참여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안팎에서 아주 많은 웃지 못할 장면들이 있었는데 보다 자세한 상황은 들어가서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통과, 한국당 반발. 네, 이상민 위원장 뒤쪽에서 보는 거하고 그 이상민 위원장 시선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제 회의장 상황 결과적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시작이 됐고요. 절차가 시작이 됐고 어제는 큰 몸싸움은 없었지만은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곳곳에서 충돌은 계속 이어졌죠, 양반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안 전자 발의에 이어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일격을 당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의장을 며칠째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여야 4당이 몸싸움을 피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바꾸고 바로 공지를 한 거죠. 한국당 의원들 회의장 안 밖에서 구호도 외치고 항의도 했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약간 해프닝성 장면이 빚어졌는데 한국당과 정의당이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구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오늘 종일 화제였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독법 수호, 독법 수호, 독법 수호, 독법 수호. 자, 지금 들어보시면요. 갑자기 왜 독도 수호가 나오고 박정희 독재자가 나오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라고 외치니까 그 맞은편에 있던 정의당 당직자들이 그 헌법이 들어갈 자리에
독도를 내친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 수호처럼 들리게 된 거고요. 또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독재자라고 외치니까 맞은편에 있던 정의당 당직자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갈 자리에 박정희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이 뭐 박정희 독재자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김태흠 한국당 의원 이걸 또 다시 받아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구호를 제안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독도는 우리 딸이고 일제하고 홍영표고 박정희하고 대통령 해주는데. 네,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장면도 잠깐 보고 가시죠. 온통 하자 투쟁인데 그 하자가 전혀 치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더만요. 그거야말로 날치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절차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아 시끄러워요. 아유 비온 척 하기를 좀 해주세요. 비온 척 하기 아니라 네, 뭐 저 멘트는 싸우는 건지 아니면 뭐 덕담인지는 아무튼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좀 웃기기도 하네요. 귀여운 네. 모습으로 보여졌나 네. 봐요. 뭐 아무튼 또 정개특위 회의장 안에서는 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여야 4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회의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김성식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는데 이 장면도 잠시 보시죠. 김성기 선배! 지금까지 좀 똑바로 하든가! 대형교 창피하지 마세요! 많은 기회가 아니고 다 갖춰온 거예요! 네, 이후 투표 과정에서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투표를 한다면서 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투표 지연 작전을 펼친 건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네, 한 10분 넘게 있었다면서요. 네. 뭐 손이 떨려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나왔습니다. 뒤에. 그리고 이제 승환이 형 있잖아요. 가수 이승환 씨가 페이스북에 정말 기표소인지 해우소인지 모르겠다. 변비라도 지금쯤이면 나왔겠다. 뭐 이런 감상평을 또 올렸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여야가 어젯밤에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에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각각 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종료 직후에 의원총회를 곧바로 열었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처리에 성공한 만큼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침 오늘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생일이기도 한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감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개혁을 약속했다면서 정말 이 노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한국당도 비슷한 시각의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시종일관. 황교안 대표는 이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오늘로 20대 국회 종언을 고했다.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전국을 돌면서 이 실상을 알리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외투쟁 선언한 겁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다시 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보수파를 넘어서 빅텐트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고도 했는데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은 이따가 양반장 발제 때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패스트트랙이 일단 처리가 됐지만 이제 법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 건데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간의 일정을 거쳐서 본회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일정을 줄이면 180일 만에도 통과가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논의에서 여야 4당 간에도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한국당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선거법이 일종의 게임 방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4당 입장에서도 추후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새벽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이 반이란 얘기는 있지만요. 지금 최 반장 얘기대로 앞으로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파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또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긴 한데, 하여간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여야가 이제 뜻을 맞대서 좀 좋은 논의 과정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도 또 생기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고용정책 성과를 점검하면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후에는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사업장을 직접 찾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일본 헤이세이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아키토 일왕이 오늘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일왕 교체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엄중하다 진단한 데 이어서 오늘도 민생과 경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만큼 그간의 고용정책 성과도 되짚었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정책의 명과 암이 모두 드러났다면서 우선 청년 고용률이 오르고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을 잘한 일로 꼽았습니다. 자, 반대로 아쉬운 일로는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대 고용 불안을 언급했는데요. 주요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 그나마 고용시장 안에서는 정책이 먹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시장 바깥에 밀려나 있는 취약계층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원 제도가 생겨도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죠. 문 대통령은 달라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강화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면서 시스템 반도체 133조 원 투자를 발표한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개별 기업을 콕 찍어서 약속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결국 기업 투자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을 그릴 거란 판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조금 전 5시죠. 제125대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식이 열렸습니다. 30년 3개월에 걸친 헤이세이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일왕 교체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키히토 일왕은 태평양 전쟁을 승인한 히로히토 일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1989년 즉위 이래 이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1995년이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공식 사죄한 이 무라야마 담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키히토 일왕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2016년에는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퇴위한 올해를 기준으로 이 생존한 일왕이 왕위를 물려주는 건 202년 만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 10분가량의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퇴위 의사를 밝혔습니다. 全身全霊をもって象徴の務めを果たしていくことが難し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案じています。象徴天皇の務めが
常に途切れることなく安定的に続いていくことをひとえに念じ 네, 그런데 현 아베 정권은 아키히토 일왕의 평화주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그 멍에를 벗어던지려 하고 있는 거죠. 이 최대 목표는 패전 후 연합국 점령하에 만들어진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 즉 개헌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를 견제해왔습니다. いよいよ皆様と共に憲法改正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新しい日本を皆さん作っ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先の大戦に対する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네, 내일 즉위하는 나루히토 왕세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태어난 첫 전후세대 일왕입니다. 2014년 한 기자회견에선 일본은 전후 헌법을 기초로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친과 기본적으로 같은 평화주의적 관점을 공유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친의 연호 헤이세이엔 이 평화의 평, 그리고 자신의 연호 레이와에는 평화의 화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1왕의 취임이 향후 한일 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전후세대 새 1왕 취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입니다. 네, 뭐 내일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 6개월이죠, 6개월간 즉위의식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키히토 일왕이 조금 전에 이제 퇴위식을 가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년간 이어진 헤이세이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어쨌든 일왕 교체가 한일 관계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포인트인데 어때요? 지금 퇴임식 속보가 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됐나요? 네, 그 아키히토 일왕은 그 오코토바라고 하죠. 뭐 퇴위의 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 천황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이 경애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레이와의 시대가 이 평화롭게 많은 결실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라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나 뭐 과거 일제 침략 관련한 발언은 뭐 없었습니다. 자, 뭐 퇴임식에서는 이 왕실 가족들은 물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 지방자치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퇴위 소감 발표에 앞서서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일왕 부부 물론 아베 총리는 뭐 텐노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천황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단 일왕 부부가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내일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키히토 일왕에게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신반장. 네, 외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늘 이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에게 사의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왕이 제2기간 중 평화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일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는 거고요. 또 서한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이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갔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이제 아키히토 일왕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를 이제 신반장이 했는데 퇴임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어때요? 고 반장 보기에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이 방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오긴 했었는데 네. 예, 아무래도 이 퇴위 후에는 이 정치적인 부담이 많이 적어지는 만큼 직접 한국을 찾는다든지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키히토 일왕이 그동안 전쟁 피해국들을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고 반장의 얘기대로 방한은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어요. 대신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발언은 여러 차례
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뒀던 2001년 12월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당시 이 우리 조상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일본 역사책에 쓰여 있는데 대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사이판 방문 때에는 한국인 위령탑에 헌화하고 참배를 했었고요. 도쿄 이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쓰러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졌던 이 고 이수연 씨 추모 시사회에 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만약 방안이 성사가 된다면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 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와대 소식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내일이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최근 정부 고용 정책의 성과를 짚어보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국장, 안 그래도 깜짝이야. 내일 살살 얘기해요. 노동절인데 저희도 노동자잖아요. 내일 회의하나요? 회의하죠. 당연히 하죠. 최반장은 쉬고 싶으면 그냥 최반장만 쉬어요. 다 안 하면 쭉 쉬어도 되고. 다 안 하면 저 혼자 나와서 하려고 했죠. 그랬어요. 네, 역시 한다니까 최반장이네요. 좀 다행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네, 최근 고용 지표들을 보면 정책이 효과를 낸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면서 청년 고용률 증가와 임금 격차의 축소를 잘한 점으로 그리고 40대 고용 불안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고용 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취약계층 대책에 대해서도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는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직접 찾았잖아요. 엊그제죠.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 삼성 공장 방문한 건 지난 2018년도 인도에서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로 이번이 두 번째고 국내 공장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자, 문 대통령, 이 선진국으로 태어나는 나라는 없고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도 없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우리는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17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문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를 갖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하고 질문을 던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당시에 국내 공장도 한번 찾아달라라는 이재용 부회장 부탁에 문 대통령이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 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당시 대화가 실제로 오늘 성사가 된 셈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경제 행보가 당연한 것이고 단순히 친기업에 치우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은 삼성, SK 등 대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소기업 등 작은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외교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에 전격 방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방한 전에 북한을 들러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방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에 들러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 방안이 이뤄진다면 2014년 7월 이후 5년 만인데요. 이 방안에 앞서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또 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기를 놓고 이 한중 양국 간 조율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특별한 속보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북미 협상 부분은 다루진 않았지만은 하여간 지금 양측이 서로에게 공을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련한 속보는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키히토 일왕 퇴위, 막 내린 헤이세이 시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회 상황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졌던 두 사람이기도 하죠. 손 대표는 선거제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옆에 있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참 뭐 그동안 사방팔방에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두 사람인데 자 어제 결전의 밤을 보내고 나서 오늘 아침 표정 어땠을까요? 보시죠. 자 이렇게 회견장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누구죠? 아 진짜. 예, 당직자가 마이크를 설치하다가 그림을 망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출의 마력 들어갑니다. 뾰로롱. 아, 조금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네,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일단 뭐 표정은 괜찮아 보이네요. 뭔가 좀 후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손학규 대표.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바른미래당이 해냈다.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그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는 우리의 뜻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 손학규 대표 모두 발언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손 대표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동철 의원님, 또 김성식 의원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위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어제 성과를. 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 종료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자, 반대편의 유승민 의원 오늘 개파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요. 손학규, 김관영 두 사람을 향해서 각오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요. 책임을 지실 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처신을 보고 저희들이 그런 움직임을. 자, 지금부터는 지난주부터 어젯밤까지 이어졌던 이 국회 상황 좀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 지난 24일이었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항의 방문 받는 과정에서 이 저혈당 쇼크 증세로 긴급 이송이 됐었고 서울대병원으로 입원까지 했다가 이 조금 전 오후 4시 30분부터 수술에 들어갔다는 속보입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이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진짜 수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끝나길 바라겠고요. 자, 한국당에서 이 가장 가열차게 투쟁한 의원 중 한 사람 바로 이은재 의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의원과에서 이 팩스로 접수된 법안 이 사무처 직원한테서 잠깐 좀 볼게요. 뺏으려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인터셉트를 했다, 가로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누가 갔으니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데 이걸 왜 뺐어요? 팩스가 들어왔다고? 팩스로? 그러니까 팩스로 넣을 때는 팩스 접수를 누가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연락해서 누가? 뽑아라.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 자, 이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팩스로 법안이 전송이 됐습니다. 전송이 돼서 왔습니다. 팩스로 법안 접수하는 게 온당하냐 지금 그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왔습니다. 자, 의원과 직원은 그걸 뽑아서 받아든 거죠, 손에. 그런데 이 직원한테 그거 왜 뺐어요? 누구 지시로 뺐어? 다그친 겁니다. 자, 이 사무처 직원, 의원님 그 팩스는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라고 한 거죠. 그렇죠. 팩스는 그냥 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탓해도 보낸 사람을 탓해야지. 이 보내온 걸 빼서 정리하는 직원을 탓할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저도 옛날부터 이 국회 출입하면서 동물국회 많이 경험해 봤었는데, 자, 이런 충돌 과정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들이 바로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의원들 싸움에 등 터지는 거죠, 가운데서. 그래서였을까요? 8년 만인 것 같은데 국회 사무처가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 한국당일 겁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의원과 업무 방해, 또 팩스 같은 이 기물 파손 혐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요, 어제부터 아주 뜨겁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을 해산해달라. 또 반대로 민주당을 해산해달라. 자,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일단 한국당 해산 청원, 제가 들어오기 오후 5시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125만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해산 청구는 15만을 돌파했네요. 이 종전 최고 기록이 강서구 PC방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수 엄벌 촉구, 이게 119만이었는데, 자, 한국당 해산 청구 이미 오후 3시 한 10분인가요? 그때 넘었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오늘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법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심정이었던 걸까요?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던데 이렇게요.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사진 많이 났네. 자, 이건 들어갈 때였고요. 나올 때, 심사 받고 나올 때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충무공시행정이 생각이 나네요. 충무공시행정이 생각이 나네요. 충무공시행정은 어떤 왜 그런 진행 상황이 나타났어요? 김성태 의원한테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서인들의 모함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처지를 자신에게 빗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순신 장군은 제가 알기로는 선조의 부당한 이 출전 명령을 거부해서 옥살이했던 건데, 자,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까요? 자,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어제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심각했죠.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도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제 바른미래당 내분 상황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측과의 간극, 좁히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손학규 대표는 퇴진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당을 진보나 보수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이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 측을 겨냥한 발언이고 또 이 사퇴 의사가 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기도 하죠. 아울러 함께 회견에 나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위로해 주자면서 당내 분란을 끝내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 잠깐 발언이 나왔지만요. 유승민 의원 측도 오늘 따로 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불법과 거짓으로 통과시킨 측면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일단 유승민 의원께 혼자 단독의 힘으로는 약간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과의 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당장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끌어낼 확실한 수단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소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네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국당 해산 청원.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이제 몇 시까지 확인한 거라고 했죠. 근데 들어오기 직전에 네. 확인한 내용인데 아무튼 기록을 깬 거네요. 역대 최고 기록이네요. 제가 근데 아까 몇만이라 그랬죠? 125만 명 125만? 정도라고 예. 해놨어요. 뭐 더 늘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 그랬을 나서 겁니다. 지금 1시간 더 지났으니까요. 한 127만 명 아까 누가 좀 올린 것 같은데요. 예, 127만. 예. 아무튼 오후 3시 19분 기준으로 12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이 청원 8일 만에 역대 최다 청원 동의를 얻은 겁니다. 이 청원 만료일이 다음 달 5월 22일까지인데 아직 20일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동의 숫자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20만 명 이상의 청원인이 모이면 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하잖아요. 뭐 이것과는 별개로 또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의 맞불 성격이었던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도 아까 15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죠. 네, 예. 청와대는 뭐 일단은 기준점이 되는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답변을 내놓긴 해야 할 겁니다. 뭐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마감인 한 달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숫자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하여간 여론의 뭐라 그래요? 폭발성 있는 호응 그건 뭐 분명히 감지가 되네요. 자, 한국당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 박대출 의원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오늘 이 박대출 의원 소셜 미디어에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짠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거울을 보면서 혼자 뭐 이발기로 머리를 깎기 전의 사진 그리고 또 밀고 난 후의 사진을 비포 그리고 애프터 저렇게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근조 20대 국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뭐 처음에 이게 합성인가 싶었는데 오늘 뭐 의원총회장에 실제 저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좀 다음 뭐 의총장을 좀 보여주시면요. 실제로 저렇게 이 삭발을 한 채로 지금 의총장을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 도중에 그냥 지나쳤다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와서 이 박대출 의원인 걸 알고 뭐 악수를 하고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목격이 되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그 SNS 사진 좀 다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저거 혹시 그 아저씨 아니에요? 원빈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구도가. 뭐 저 사진을 딱 보면 일단 그 생각 또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근데 약간 또 연출도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저렇게 머리를 이발기로 깎으면 이 사방팔방 뭐 얼굴이고 어디고 다 머리카락이 묻어나기 쉬운데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 왼쪽 사진을 먼저 찍고 머리를 삭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 뭐 싶은데 뭐 어쨌든 이 보통 가구가 아니고서야 뭐 삭발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주 의외로 잘 어울린다 삭발이 뭐 두상이 되게 예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의총에서 기자들에게 이 박대출 의원이 사그라진 민주주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작은 저항의 표시로 의총이 열리기 전 회관 사무실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박대출 의원이 두밍아웃으로 이 두상이 잘생긴 건 알려지게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삭발을 한 게 그게 잘못한 거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통 저 연령대 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님들이 이제 재울 때 이제 이 고개가 흐트러지지 않게 똑바로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래서 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뒤통수가. 근데 박대출 의원 보니까 아주 이 뒤통수가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아무튼 볼록한 게.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두상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가 나왔다고 아무튼 지금 예. 박대출 의원은 또 본인의 진정성을 드러낸 행위니까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나저나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결상전을 주문했어요. 제가 이제 봤더니 이제 홍 전 대표는 삭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 또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 국회의원직을 그러게요. 네. 빨리 미안해요.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20대 국회를 마감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뭐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움직인다는 건데요. 뭐 얼마나 우파나 한국당을 깔보면 전국 운영을 저렇게도 할 수 있냐라면서 이렇게 특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주문을 좀 많았습니다. 대통령 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과 함께 문정권 불복종 운동에 나서라. 이 결사항전이라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고반장이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죠, 양반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노웅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5월 8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회 상황 때문에 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뭐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일단 노웅래 의원은요, 원내대표 경선 3수생입니다. 예, 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 이 총선 승리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러면서 선거 슬로건으로 기승전총이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김태년 의원도 보시는 것처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인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파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 원내대표 경선을 한번 좀 제대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한국당 해산 역대 최다 청원 참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회사 임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 내 계열사 합병, 또 경영권 승계 등과 무관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죠, 지금요. 윗선을 향한 수사,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되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입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한 삼성 바이오 자회사 임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인데요. 금감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삼성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처음인데요.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A 상무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분식회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직결된 사안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결탁 의혹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네, 다음은 구속 기로에 선 현직 경찰 간부입니다. 이 경찰 계급 가운데 소위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경무관 이상은 군대로 치면 장군, 그러니까 이 별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안 총감은 경찰청장 1명으로 유일하고요. 이 바로 및 치안 정감은 주요 지방 경찰청장 등 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은 다 합쳐서 28명인데요. 이 경찰청 국장급과 지방 경찰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치안감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박모 그리고 정모 치안감인데요. 두 사람은 2016년 4월 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또 세월호 특조위나 인권위 위원 등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인사를 좌파라고 인식을 하고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업무 일환으로 보고 체계에 따라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참고로 당시 경무관이었던 두 사람 각각 2016년 9월과 11월 치안감으로 승진을 합니다. 검찰은 정보 보고의 대가로 청와대 차원의 승진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정보 경찰들이 더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 정부에서도 소위 잘 나가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년 당시 정보심의관이었으며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박 치안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정보경찰의 지휘라인을 살펴보면 현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현재 경찰의 고위 간부라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자, 다음은요, 박유천 씨 소식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 씨는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숱한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그리고 경찰 조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까지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혐의를 부인했죠. 국과수의 마약 양성 반응에도 어떻게 몸 안에 필로폰이 들어왔는지 파악 중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구속이 됐고 이 경찰의 말을 빌리자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박 씨는 황하나 씨와 함께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2번을 더 투약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경찰은 박 씨의 자백이 맞는지 또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박 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그동안 박 씨를 변호한 권창범 이 변호사도 오늘부터 이 변호를 마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박 씨. 2009년이었죠. 소속사와 마찰로 탈퇴한 다음 JYJ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며 또 연기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 성균관 스캔들로 배우 박유천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각종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지상파 방송 연말 시상식을 휩쓸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영화로도 연기력을 입증받습니다. 네,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영화 해무의 박유천님. 저의 첫 영화 해무로서 이렇게 또 좋은 상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연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심을 담아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던 박 씨.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15년 연예계 활동을 사실상 접게 됐는데요. 이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지지를 보냈던 팬들도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때라며 그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결국 배우, 연기자 박유천으로서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이 된 셈입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자, 파울로 코엘료는 거짓말이 달아준 날개로 당신은 얼마든지 멀리 날아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 거짓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균관 스캔들로 떴다, 마약 스캔들로 진 박유천입니다. 네, 박유천 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고요. 추가 혐의까지 본인이 스스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옛 연인이었죠. 이제 황하나 씨하고 이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진술이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는 구속 이후 2번째 조사였던 어제 이 마약 혐의를 인정했고요. 추가 혐의에 대한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 황하나 씨는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3차례 구입한 뒤에 5번을 투약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에 대해 박유천 씨는 필로폰을 산 건 2차례고 나머지는 황하나 씨가 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5차례 투약한 건 외에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황 씨와 함께 2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박 씨가 자백한 뒤에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일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검찰은 지난 26일 이 황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를 적용했죠. 당초 박유천 씨와 함께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었던 만큼, 자, 경찰에서는 박 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황 씨가 인정한 5차례 외에 박 씨가 2차례 더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황하나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결국 황하나 씨의 이 자백으로 박유천 씨 수사가 시작된 거라면 이번에 투약 횟수를 두고 두 사람 처지가 바뀐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경찰이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었죠.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권력 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승리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경찰 유착 수사에 매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경한 서울청장은 경찰 유착 부분에 대한 수사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 감찰 대상자는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징계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해서 집행하고 계좌 추적과 기지국 수사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뭐 경찰 유착 의혹과는 별개로요. 경찰은 이 클럽, 아레나 등 강남의 유흥업소와 유착 정황이 확인이 된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5명은 강남구청 그리고 1명은 서초구청 소속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수사관 23명을 투입해서 이들이 근무한 구청 내 사무실 그리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압수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에 조만간 입건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관련해서는요. 검찰 수사단이 최근에 윤중천 씨를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요. 하지만 뭐 윤중천 씨가 명확한 진술은 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진술을 하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만 입을 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단초가 된 그 별장 동영상 CD가 발견된 자동차의 소유주죠. 그 여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검찰이죠? 네. 네, 2022년 윤중천 씨의 아내가 남편과 내연 관계라면서 고소한 A 씨로 당시 A 씨는 서초경찰서에 윤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약을 먹인 뒤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협박을 했다면서 윤 씨를 고소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별장 동영상이 발견된 자동차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또 A 씨는 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한 사업가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것을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자, 검찰은 이 A 씨를 상대로 별장 동영상을 언제 경찰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수사단은 윤중천 씨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은 뇌물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3년 사건을 처음 수사할 당시에 윤 씨로부터 입수한 다이어리, 그러니까 일기장 같은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 씨가 일자별로 찾은 돈의 액수, 또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 골프 약속 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하기형, 그러니까 뭐 김학의 형을 의미하겠죠. 등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과거 수사 때는 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검찰에 고소했잖아요. 근데 그 해당 여성도 김 전 차관을 맞고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자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에 대해서 자신 난 만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무고죄로 지난 9일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여성도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A 씨 대리인은요. 이 A 씨는 지난 2008년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다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 김 전 차관이 A 씨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고요. A 씨가 맞고소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될 걸로 보입니다. 자, 또 이것과는 별개로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근 이 김 전 차관 부인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을 비판하면서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 씨가 잘 아는 사이일 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전 차관 부인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본 적 없다. 그런 취지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김학의 수사단 속보로 잡을게요. 검찰 수사단 김학의 사건 발단 여성 소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다정의 가족 여러분, 칼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한항공을 뜻하는 KAL 칼과 마피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2014년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칼피아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도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칼피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번에 뭐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네. 이게 하도 요새 피아가 많아서 관피아, 철피아, 해피아, 칼 중심의 피아, 이 마피아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안전감독관 16명 중에서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 내에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내부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항공사로부터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국토교부가 오늘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비위에 연루된 직원 30명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나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입니다. 별도의 칸막이가 있어서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다리를 쭉 펼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인천공항에 있는 칼 라운지입니다.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승객들이 편하게 티타임을 갖는 게 눈에 띕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간단한 음식들도 제공이 되죠.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직원 22명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이른바 비자발적 승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석 초과 예약 시에도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데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외 여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데도 지침을 어긴 행위여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숙소 무상이용, 업무 소홀 등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도 진에어 등기 임원에 오른 사실을 국토부가 눈감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일단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진에어 임원 재직 여부까지 파악을 하고서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동의하시죠?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라는 것이 저희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이후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편익을 받는 행위,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의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명소죠. 도보다리를 포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죠. 남측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부는 JSA 북측 지역 개방과 관련해서는 북측 및 유엔군 사령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신반장이 발제를 했지만요. 아키히토 현 1왕이 오늘 퇴임하면서 장남인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줬죠. 내일 오전 새 1왕의 즉위식이 열리고 새 연호인 레이와 시대가 시작됩니다. 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급 범위가 확대돼서 신청 대상 가구가 236만 가구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절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있어요. 공상방송입니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저는.